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각설하고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첫 번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만성 피로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피로할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 휴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난 또 나이 얘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좀 바른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끝나고 나갈 때 안동진 PD한테 그러니까. 저희 DJ한테 휴가가 필요하다. 강하게 압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이야기. 네. 자, 첫 번째 얘기. 저희가 이제 언중유고를 통해서 최근에 좀 자주 다루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두 정부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뭐 사실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보도가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두 개의 장면을 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장면. 먼저 2020년 11월로 가보면요. 그 당시에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백신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 당시는 한창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단계이긴 이때 합니다만. 뭐 백신 수급이 안 되네 뭐 난리칠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얘기인가요? 한창 수급 논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백신이 지금처럼 여유가 있으면은 여론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이제 여론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인영 장관이 이제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북한에 백신을 나눠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유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야권 인사들, 그 당시의 야권 인사들이죠. 주로 이제 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내놨는데, 네. 뭐 자나깨나 북한 생각이다, 혹은 심지어 이제 한국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그대로 소위 이제 쿼트를 딴다고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많이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인용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제목 자나깨나 북한 생각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게 쏟아진 비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인영 북에 백신 나눠주자 발언에 한국 장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을 위주로 인용 보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뭐 통일위원회 국회 통일위원회의 뭐 상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방송 패널들의 이 발언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발언의 강도도 세고 제목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갔던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백신 지원을 좀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여론도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뀐 측면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백신도 좀 여유도 생겼고 북한이 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이 2020년 11월 상황하고 비교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 이제 ICBM을 뭐 발사 준비를 하거나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사일 발사의 이제 숫자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했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력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이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라든지 북한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 한국이 키를 쥐겠다. 라는 식의 주로 긍정적인 의미, 정부가 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는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 인도적 지원에는 관대,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윤과 바이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도 윤 코로나 백신 북 지원 방침, 무력 도발에도 인도적 지원 가능 이렇게. 이제 정부 측의 그 어떤 입장을 많이 반영한 제목들이 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하니까 비교 당시 이제 환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번에는 북한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밝혔으니까 그때는 아니었고. 근데 이거는 백신 지원의 주요한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백신은 원래 예방이 목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이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 지원을 하는 건 정당하고 발생 안 했으니까 백신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그건 상황 요인이 아닌 거고 일본 빼고. 그러면 그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뭔 백신 지원이냐는 얘기는 성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백신이 남아도 오르니까
뭐 남아서 폐기하느니 북한에서 오미크론 발생했으니까 좀 뭐 지원해 주는 거 오케이.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도 하나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야권 인사들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데 비해서 지금의 이제 야권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이죠.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두 번째 네. 상황 요인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그 헬마우스가 전해 주신 것처럼 다 지금 방점을 어디에 찍고 있습니까? 인도적 지원에 찍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찍고 있죠.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먹고 남으면 지원해 줄게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코가 그 석자면 인도적 지원 안 하고 내 코가 두 자면 해준다. 이런 게 인도적 지원이 아닌 거죠. 그거는 고통을 같이 나누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 요인도 이 그 논조의 변화의 주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적 지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동의한다면 그때도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어디에 이 방점을 둘 거냐 하는 문제일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면 그 당시에 이인영 장관이 했었던 얘기의 초점도 사실 인도적 지원에 있었거든요. 방점은 같은데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 렌즈의 방향이 좀 다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 뭐 차이라면 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결국 이제 정리를 어느 카메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마음의 카메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호불호가 다른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두 번째 장면. 자, 두 번째 장면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시각입니다. 네네. 자,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 국회에서 만나는 훈훈한 풍경이었는데 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일일이 이제 악수를 청하는 행보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 보도에서도 국회 안에서 환호가 뭐 터졌다든지 이례적인 행보였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들이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맸었던 그 푸른색 계열의 하늘색 계열의 야당과 가까운 색깔 이거 이제 넥타이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게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넥타이의 색깔을 맞춰서 윤 민주당 상징 파란 넥타이 야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고 네. 실제 기사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회 내에서의 환호라든지 이례적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내용에 담겼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민주정의당에 일일이 악수 청한 윤 국힘 환호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례적이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길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런 풍경이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가 싶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의 이제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단어만 넣고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악수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2017년 6월이니까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직후인데 네.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뒤 야당과 일일이 악수, 스킨십 확대 제스처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스처라고 뽑았어요? 네, 이렇게 뽑은 거 뭐 어쨌든 악수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 의원들한테 뭐 일종의 이제 우호적인 그 제스처를 취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요 이제 노컷 뉴스의 2018년 11월 기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집권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문 대통령 세 번째 시정연설 탕평 악수 역시 마찬가지로 악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은 비판 자제라고 했고요. 뉴스원의 2020년 7월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갔을 때는 넥타이에 담은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 여야 사당 상징색 모아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에 나왔었던 그 주요 키워드 악수, 넥타이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제 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례적이라고 하는 수식의 문제입니까? 뭐 내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이제 국회 내에서 환호가 터졌다든지 이 악수를 청하는 행보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하는 것들도 딱히 이제 두 경우의 차이는 없었는데 태도 혹은 논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7년 11월이니까 집권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네.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정연설 하는 현장에서 이제 피켓팅을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피켓팅을 했는데 항의 플래카드 든 야당의 악수 건넨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당시 YTN이 이제 보도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피켓팅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악수를 오히려 청하는 바람에 일종의 이제 기습을 당했다, 야당 의원들이. 또 기습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논평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오히려 언론 보도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좀 찾아보니까 이 집권 초반이었던 2017년부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제 야유를 하거나 이제 항의성 피켓팅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시정연설 할 때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가지고. 네, 첫 번째냐, 이제 네. 그 다음부터냐 차이가 좀 있겠죠. 뭐 그 차이는 좀 있겠죠. 아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음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시정연설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시정연설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갖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해고. 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시정연설에 갖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두 개의 연설이 있죠. 취임사가 있고 첫 번째 시정연설이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취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에 방점을 두죠. 그래서 어떤 그 본인의 국정 철학과 가치의 기초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보통 취임사라면 그런 방향을 이제 녹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라는 국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이제 시정연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창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튼실했는가 사실 이런 것들에 좀 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족했다는 지적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회 풍경을 묘사하는데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갖고 하려했죠. 있는 고질병이 하여간 스케치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첫 번째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이제 국정 파트너이기도 한 국회에 대통령이 또 인사를 하러 오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 첫 번째 시정연설의 풍경이 크게 다르기는 어려운데 이례적이다라는 점을 이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어떤 그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이제 5.18 기념식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서 뭐 기념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전날 새벽에 올라왔었던 그 기사인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이 기념사를 원고 수정하는 장면 그리고 수정 중인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수정하는 원고를 근접 촬영한 사진 이런 것들이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화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때 원고가 이제 그 노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타임즈라든지 뭐 아시아경제 같은 매체에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원고를 수정한 내용들을 워낙에 좀 근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노출이 돼 버린 거. 네. 뭐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다라든지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라든지 그러면서도 이제 열어갈 것을 약속이라는 이제 말 앞에는 파란색 펜으로 직접 이렇게 본인의 추임새 멋지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까지도 노출이 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 그 이제 캡션에는 출처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이제 적어놨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기념사 초안을 7차례 이상 수정을 했다. 이런 관계자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연설문 원고를 일종의 사전 유출을 한 셈이 되는 바람에 근데 여기서 바로 그거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찍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유출입니까? 유출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은 일종의 이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 미리 이제 배포를 좀 해주긴 하지만 직전에 배포를 해주긴 하지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면 보도를 할 수 있게 엠바고를 보통 걸어놓습니다. 네. 보도 통제를 좀 해놓는데 네. 이 경우에는 연설을 하기 전에 그것도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좀 노출이 돼서 관련 내용의 이 상당 부분이 보도가 돼버렸다. 뭐 이게 뭐 김이 빠지는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은 보안 사항으로 걸어놓는 것들을 미리 좀 유출한 문제. 혹시 고의적 노출 아닙니까? 이건 노출이죠. 고의적 노출이고 실제로 관련 관계자가 나중에 언론에 또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과대망상적으로 해석하는 코미디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네. 하여간, 네, 이데일리와의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탈구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제가 봐도 그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고요. 반응이 뜨거웠다. 네, 반응이 뜨거웠다. 그건 좀 네, 멋진 탈고 사진이었다. 또 이렇게 또 자평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연설 비서관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7차례 수정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보 유출이 아니고 홍보이자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국민 서비스는 잘 모르겠고 네. 홍보는 맞는 것 같은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근접 촬영을 하려면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출된 부분이라고 그렇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연출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친다. 이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영혼 없는 대독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의 본뜻이 진정성 있게 담긴 기념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대통령 취임사 이후에도 어떤 보도가 나온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원래 원고는 30분 분량이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쳐서 뭐 16분 몇 초로 줄였다느니 네, 그렇죠. 뭐 좀 직접 썼다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삽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대통령실 언론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핸들링한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다. 이거는. 그게 사실 이제 그동안 야당 시절에 이제 국민의힘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이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윤 대통령은 다르다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원고의 질이 높다라는 얘기를 연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맥락이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 기획을 한 이제 주체가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한 것이냐, 혹은 간단하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정도로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정도만 합의를 한 상태로 내보낸 건지, 혹은 그게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것까지만 합의가 되고 언론에 노출을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인가. 이제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유출 논란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조사를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멘트가 나왔죠. 예, 그런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엇박자인 거죠.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뭔가 혼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노출시키기로 한 것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된 정황이 일단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일종의 이제 스냅샷의 개념으로 언론에 이거를 보여준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직후에 나중에 이 추가로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수정하고 있는 사진이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사의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데 대통령이 원고를 들고 수정하는 거를 앞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굳이 찍어가지고 노출한 게 일단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만 특히 원고의 파란색 펜으로 직접 수정한 걸 노출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출을 하게 된 그 관계자와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엇박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출을 한 그 관계자 당사자가 혹시 홍보 목적과 동시에 이중적으로 본인 홍보의 목적도 있었던 게 아니냐. 내가 대통령과 이만큼 가깝고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언론 혹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과시하는 측면도 있었던 게 아니냐. 아니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언론에 그거를 제공한 라인이 네. 대통령실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건 심각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어떤 그 중요한 탑시크릿 성격의 정책, 기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결재하기 전에 네, 네. 이런 걸 만약에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 쳐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의 주요 사전 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념사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하고 가깝고 지근거리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어서 마구잡이로 언론에 줬다? 그건 홍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홍보가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이게 자칫하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의 연설문 유출 사건처럼 굉장히 큰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건 뭐 이제 홍보 차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영혼이 담긴 기념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또 홍보 차원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봤던 건데 대통령실에서 뭐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다른 멘트라는 것은 뭔가 지금 팀워크가 전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단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사진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촬영해서 기자들한테 전달한 관계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 규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예, 이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이제 취재를 해본 거는 뭐냐면 이 관계자가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연설 비서관들이 써준 원고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이, 또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들과 이 대통령의 관계라는 게 뭐 이게 그냥 써주면 대통령이 뭐 그냥 간단한 정도만 고치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함께 한다는 거는 이전에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진 바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 강원국 작가의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연설 비서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 이제 편집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부분의 그 연설문 작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심지어 대부분을 본인이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말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대통령이 먼저 이제 구두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구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이제 구두로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메모를 하고 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렇죠. 다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뭐 어법이라든지 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첨삭을 하는 보통 일반적 접근법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의 목소리가 담기기 때문이라고 어제 제가 이제 통화한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7번씩 수정하는 거는 연설 비서관들하고 뭔가 좀 너무 합이 안 맞는 거라는 측면이 있다. 본인 생각에는 연설 비서관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홍보가 될지 자칫하면 깎아먹는 게 될지는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연설문의 사진을 노출한 것도 대국민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를 했을 만큼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기자실이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나와서 간단한 질문 답변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았을 때 지금은 약간 좀 꺼지긴 했습니다만 17일입니다. 이제 그때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윤재순 논란이 한창 절정에 있었던 시점에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먼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보고 나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직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 시절의 어떤 성추행 인사 조치 그리고 이제 성인식에 문제가 있는 시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됐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논란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윤 비서관 당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예 답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러고 가버렸습니다. 굿데이 뭐 이러고 가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한 번이면 그래도 치겠는데 어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일에 답변했던 정호영 후보자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사실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 누구 거를 먼저 처리할 거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질문이 역시 2번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듣지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네. 일단은 먼저 그렇게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렇게 오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좀 미국 대통령들이 가끔 헬기 타러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질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소통의 일환이고 그런 네. 점에서 확대가 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고 일단 첫째 보고 두 번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메시지예요. 대답을 아예 안 하는 것도요? 그럼요. 그 자체도 메시지인 거죠. 저는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도 뭐 이러이러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게 이 정도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한 거에 대한 해석이 따라붙잖아요. 이미 그 자체로 기사가 된다. 대통령 침묵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소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헬머스가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이 질문에는 그러니까 대답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했다. 네. 왜? 그럼 거기 해석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대통령의 의중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해석도 소통의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네.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메시지 발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자들의 해석의 영역이고 대통령 굉장히 신박한 논리신데요. 답변을 안 하는 소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답변을 안 하는.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거나 이래버리면 답변을 안 하겠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곤란하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내지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뭐 결정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간접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답변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이 다시 공론회장에 회부가 돼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간접 표현을 안 하고 직접 표현해주면 안 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저는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네. 과연 지속을 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집권 5년 동안 내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좀 흥미로운 지점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 기자들과의 질답 장면이 뭐 사실 팬 기자라고 하죠. 이제 글을 쓰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장면을 또 출근하는 장면으로 사진 기자들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거죠. 언제 찍혔느냐 계속 남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진 기자들이 출근 시간? 매일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 기사에 기반해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좀 이례적인 풍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출근길 첫날하고 둘째 날은 질답이 오갔는데 셋째 날에는 요 1층 그 기자실 앞으로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서 대통령이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니 늦게 했느냐 안 했느니 논란이 있던 그날입니다. 3일차. 그래서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날은 글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을 체크를 못한 거죠. 기자들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피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지금 얼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출근길의 문답을 계속 이어갈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 만약에 이어간다면 기자들의 질문은 얼마만큼 세련화되고 진화할 수 있는가. 아, 이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어요? 짧은 시간에 짧게 핵심을 탁 들어가는 질문들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거기서 침묵으로 가도 그 자체는 저는 기사거리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거지. 여기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법을 연습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그리고 그거를 꼭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정치 리더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저기 뭐냐면 트레이닝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그렇죠.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 네. 스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머로 넘기느냐, 무시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니까. 딴소리로 네, 동문서답으로 가느냐. 네. 이것도 정치 스킬로 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진화하느냐도 봐야 돼요. 재밌는 포인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언중연구에서 한번 계속 좀 주목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계속 이어갈지가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하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네. 자, 헬머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